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반도체에 이은 정부의 수출 효자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정작 의료 분야 신기술들은 각종 법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슈어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의료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될 것으로 보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이오 헬스 분야 세계 최고에 도전하겠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실제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기술 혁신의 핵심 기반이 데이터라는 점에 착안해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와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 연구개발을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약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합니다. 또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에서 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500억 달러와 일자리 30만 개 추가 창출 등 목표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데이터를 전자화에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자의무기록 도입률이 92%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6조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신련 등의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은 의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민간의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바이오헬스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막고 있는 건 정보보호법뿐만이 아닙니다. 혁신 의료기기도 규제에 막혀 있습니다.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의료 신기술이 여전히 의료법에 막혀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는 김미영 씨는 수시로 체열해야 하는 아들이 안타까워 피를 뽑지 않아도 되도록 외국산 혈당 측정기를 사고 필요한 기능을 넣어 기기를 개조했습니다. 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그 기기를 사와 원가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접한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불법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이 사례를 듣고 환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냐고 반문하며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는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도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3D 프린팅과 가상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의료 신기술은 의료법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킷 헬스케어는 바이오 프린터를 활용한 재생치료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한 재생치료가 새로운 분야다 보니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 또다시 공연불이 되지 않게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해 5월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법 법령 해석위원회가 1년 만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미래 유망 분야로 헬스케어 상품을 확대하려는 보험사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결과인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의료 행위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조항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사례집입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라고 사례집을 만들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례집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와 같은 비의료기관이 혈압이나 혈당 등 특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나 연구자료에 근거해 특정 질환의 유병률 등을 알려주거나 정상 범위를 안내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상담이나 조언을 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난감합니다. 어디까지가 의학적 조언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크게 건강증명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만큼 개편이 크게 이루어진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일단 모호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인 인슈어테크 상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보험사도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의료법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무슨 걷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걸음수라든지 이런 거 기반해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할인을 해드린다라든지 아니면 리워드를 드린다든지. 아직은 의료계랑 발등이 해결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이드가 다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기다려야죠. 현재 AI생명과 흥국생명, 그리고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을 비롯한 보험사들이 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가입자의 하루 걸음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작은 리워드를 주는 형태입니다. 앱을 설치해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개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4%와 2.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둔화와 수출 감소 영향 탓에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거나 반도체 시장의 수요 회복이 늦어질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1,54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신용잔액은 1,540조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포함한 가계부채를 의미합니다. 1분기 가계 신용 증가율은 4.9%로 200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3.9%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크게 둔하고 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을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대한방직이 주목받았습니다. 회사의 공개 매수 조치가 개장 전 공시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 대한방직은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한방직이 공개 매수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대한방직의 주가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15,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던 주가는 오늘 오전 회사의 공개 매수 공시 이후 2만 원을 넘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대한방직은 136만 주가량을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당 가격은 2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인 15,900원을 훌쩍 넘는 거래 가격입니다. 높이 책정된 가격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매수 수량입니다. 자진 상장 폐지를 앞둔 기업들이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별다른 이슈 없이 자사주를 대량 매수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섬유 업황의 부진으로 대한방직이 자진 상장 폐지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대한방직 측은 이번 공개 매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장 폐지와 같은 절차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기업의 재무적 문제로 인한 조치가 아니라 순수한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방직의 조치가 주주가치 제고 외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공개 매수 조치로 회사의 지분이 4.70%에서 30.43%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지분을 높여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줄이고 설범 대한방직 회장의 경영권 지분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장 내내 상한가를 이어가던 대한방직의 주가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29.87% 상승한 26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2%대 금리로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됩니다. 13개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늘 오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층에 대한 금융 포용은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차질 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했습니다. 이 상품을 통하면 전월세 보증금 최대 7천만 원을 금리 2.8% 내외로 빌릴 수 있고 월세 자금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2.6% 내외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350원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작년 경제성장률만큼 2.7%를 올려 8,580원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7.9%로 두 번째로 많았고 10% 이상을 인상해 9,19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은 14.3%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부분의 연령과 지역, 계층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가정주부, 자영업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동결 의견이 26.4%로 다수였고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노동직에서는 10% 이상 오른 9,190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예보 노조위원장인 한모 씨는 2012년 한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공사관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분양시장에선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전국 13개 사업장에서 16,000여 가구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특히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을 재개발해 짓는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단지가 5,320가구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주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살펴볼 단지인데요.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는 대림산업이 성남시 중원구에 짓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단지입니다. 자, 지금 단지 조감도가 모니터에 띄어져 있는데요. 얼핏 봐도 규모가 상당하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지는 지하 7층부터 29층 3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51에서 84제곱미터 5,320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2,32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수요자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 지역에서 분양단지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일정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바로 살펴보면요. 지금 띄어져 있는 부분이 이 그랑매종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유의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랑매종 단지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단지라고 있는데 이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 그래서 중복 청약을 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니까 유의하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5월 30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2016년 11월 3일에 이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를 조금 규제하기 위해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 서로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1년간 재당첨 금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성남시 중원구에 마침 두 개 단지가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 발표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두 개의 단지에 청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선 단지에서 당첨이 된다면 뒤의 단지는 자연스럽게 무효 처리된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청약 접수일이 같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당첨자 발표일은 언제인지는 잘 알아보고 접수를 해야겠습니다. 이 지역 청약을 염두에 둔 분들이시면 두 군데 모두 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공고문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조감도 보여드렸는데요. 단지 수가 5,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좀 크죠. 그런데 이 단지는 1블럭부터 5블럭까지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임대주택이 한 900세대가 들어가는데 이 임대주택도 한 개의 블럭으로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지의 1블럭 같은 경우가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운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1블럭에 좀 청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공고문 보시면 주택형으로만 구분을 해서 접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럭별로 청약을 할 수는 없고 주택형, 그러니까 뭐 전용 면적 51A형 또는 84A형으로만 구분을 해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동호 배정은 무작위로 추첨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점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공급 금액인데요. 자, 1블럭의 경우인데 전용 면적 59A형 같은 경우에 공급 금액이 4억 3,200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가장 비싼 게 84제곱미터인데 7억 2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 계약금은 10%로 초기 부담을 조금 낮췄고요. 중도금 60에 잔금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관계기관, 군부대나 항공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옥탑이나 기타 부위에 이 항공장애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근 세대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바로 항공장애등입니다. 이 장애등은 아파트 꼭대기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 중간에도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근 세대에 이렇게 불빛이 간섭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전기실 발전실이 설치가 되는데 105동 지하주차장 인근에 설치가 된다. 그래서 이 발전기가 가동할 때는 소음이나 진동, 또 매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105동 저층에 당첨된 분들이라면 이런 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에는 이 테라스가 딸려 나오는데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이죠. 그런데 이 테라스는 개인 공간이 아니고 공용 공간이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관리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거나 뭐 물청소를 할 때 이 꼭대기층의 테라스로 작업자들이 나갈 때는 이 펜트하우스를 경유해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자, 펜트하우스에 당첨된 분들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202동 1, 2호 라인에 근처에 공원, 종교부지, 이 주차장 부지가 계획이 돼 있어서 202동 저층에 당첨된 분들이라면 사생활 침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단지 배치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 자, 요 아랫부분이죠. 지금 여기가 202동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게 1, 2호 라인인데 요 바로 앞에 주차장 또 종교시설 공원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저층 사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남시 재개발 지역들 보면요,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 경사로를 따라서 단지가 배치가 되던데요. 특히 그랑매종 단지처럼 규모가 큰 단지는 앞단지와 뒷단지 간의 높이 차가 아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불편함은 없습니까? 네, 자, 공고문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301동 7호 라인, 303동 5호 라인 인근에 5개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단지는 워낙 대단지인데다가 언덕에다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뒷동으로 갈수록 이렇게 산을 좀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옥 외에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고요, 곳곳에. 그렇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근처에 있는 동에서는 특히 저층일수록 이렇게 사생활 침해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공용 엘리베이터 근처에 당첨된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 단지 입주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공용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이 단지 배치도에 좀 표시를 해봤는데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총 18군데에 이런 5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 불편을 좀 덜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5개 엘리베이터는 공용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공용 관리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공익남은 정창신 기자와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